경기도 성남 중원에서 당선된 이 초선 의원이죠. 청와대 이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병역 문화의 폐습, 문재인 대통령은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이 병역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래도 병역 문화라는 게 이제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돼 왔던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계급적 질서가 좌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릿속으로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한다 해도 그것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더 군 수뇌부나 군 지휘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번에 뭔가 좀 이 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겠네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어제 추모소 다녀오셨고, 예. 또 이 공군 참모총장도 결국은 경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제도적인 혁신이 없이는 이 새로운 어떤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대응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초선 의원들 모임입니다. 이 더민초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차단회를 가지셨잖아요. 초선 네네. 의원들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어요,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원래는 대통령이 이제 초선 의원들 당선된 직후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날은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얼굴을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쓴소리를 저희들이 해왔죠. 사실 인사청문회 직후에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인사청문 대상자 중 한 사람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국가의 재정 정책, 특히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다양한 건의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확장 재정이라는 건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의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기고 전 국민적으로 생계 문제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등을 좀 충분히 주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기획재정부가 국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반대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청 간에 또 갈등이 있는 당정청 간에 이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좀 더 기획재정부의 그러한 보수적 관점 이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좀 해결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당정청 간의 의견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우선적으로는 먼저, 우리 피해 보상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손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할 것이냐 또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그런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또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이라든지 경기 진작 차원에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문제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손실보상 문제는 이번 주에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댄다고 했는데 예.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도 의견들이 있고 또 당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뭐 이 담판을 지어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예.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들께서 좀 재정을 확장하는 문제 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 부분은 여전히 좀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원칙론하고 그다음에 또 현실론이 뭐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세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원래 종부세를 결정하고 시행을 했던 것은 사실은 국민 종부세 대상이 굉장히 적었을 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종부세가 대상자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 수단이 별로 많지 않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감경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하면서 뭐 당내 논란은 좀 일단락된 것 같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요. 네네. 마침 또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 공개 행보를 또 보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평가를 낳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시기에 대해서는 뭐 아쉬움을 표하는 그 당내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수사를 받을 때 압수수색만 해도 50여 건이 넘었고요. 그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아내가 수감돼서 재판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의심받았던 혐의에 비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과도했다라는 건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가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고 항명 사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 거의 멸문지화의 상태까지 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책을 언제 내라, 지금 내라 이거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출간 자체가 조국 장관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뭐 이슈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뭐 계속 얘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개인의 방어권 최소한의 개인의 방어권 차원의 행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통해서 저는 이 문제가 당내에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이 현충일 전에 또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고 또 천안함 이 사태 이 관계자들과 만나서 또 사진을 찍고 이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권 입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좀 근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뭐 사실은 이미 정치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분은. 그래서 정치 행보를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예. 저는 이미 정치권 내부의 인사라고 보고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의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건 개인 혼자 치를 수가 없고요. 역대 제3의 정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례도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국민의힘에는 결국 입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야당 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뭐 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좀 흥행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젊은 당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어떤 세대의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심들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뭐 정치가 나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대변하는 그 세대의 정치 이 비전이 뭐냐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이준석의 돌풍은 이준석이 가는 정치의 방향과 비전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설명한다기보다는 네. 젊은 나이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의원님이 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보시기에는 뭐 상대당 전당대회지만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 당선 가능성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30대의 정치가 아직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의 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가능성이 얼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네네. 사실 민주당 내 어제 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 경선 연기론을 이제 공식 제기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당내에서도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대선 네네. 후보분들도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경선을 좀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 좀 설득력이 네.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당 지도부도 고민이 많겠죠. 지난 전당대회를 우리가 봤고 지지난 전당대회도 사실은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네. 현장 인원도 최소화하고 온라인 위주로 이걸 치렀는데 사실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선이 이제 축제장이 되고 이것이 본선 승리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이게 단순히 연기냐 또 어느 쪽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전략적으로라도 이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는 얘기네요. 선출 시기만 자꾸 이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제가 아까 전당대회 때 흥행 실패를 이야기한 부분은 경선의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최문순 우리 지사께서 언급을 했지만 슈스케, 뭐 슈퍼스타 K나 미스터 트롯 방식, 뭐 이런 방식이 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너멘트나 이제 리그전 같은 경우를 적절히 섞고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분출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는 이제 다큐 PD가 아니라 예능 PD가 훨씬 더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선 시기하고 경선 방식 이 두 가지 모두 같이 얽혀 있고 이걸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달 중순에 발족하는 민주당 내 대선 기획단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네네, 그래야 되겠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는 아주 오랜 인연이시잖아요. 이 동아일보 네네, 때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한 30년 되셨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를 진짜 지지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28살 때부터 이낙연 대표를 이제 차장 데스크로 봤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혼도 많이 나고 네. 가르침도 많이 받았죠.
이 전 대표는 이제 엄격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공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분이죠. 그리고 지방과 국회 또 중앙정부 다양한 경험을 했고 굉장히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좀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책임질 수 없는 얘기나 약속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고구마 같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책임론 뭐 있지 않냐 그러면 2년 7개월 총리로 공직했으니까 책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예. 참모들도 좀 때로는 허탈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어떤 이 전 대표가 보여온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유능함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21일이 후보 등록일이긴 한데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꼭 뭐 이 출마 선언 전에 후보 등록 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은 없기 때문에 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